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현재는 딸 둘과 남편, 이렇게 네 식구가 함께 살고 있어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남편도 직장인입니다. 물론 남편은 저보다 훨씬 좋은 회사에 다니고 연봉도 더 높기는 해요. 저와 남편은 맞벌이이기는 하지만 굳이 돈 때문에 맞벌이를 하는 건 아닙니다. 남편이 잘 벌기도 했고 물려받은 재산도 조금 있거든요. 게다가 저희 친정이 남들과 비교하면 조금 괜찮은 편이기는 해요. 뭐 대단히 재산이 많다거나 한 건 아니고 친정 엄마가 식당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식당이 굉장히 잘 돼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습니다. 흔히들 대박 식당이라고 하죠. 그런 식당의 사장님이셨어요. 엄마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식당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이른 나이에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앞길이 막막했던 엄마가 뭐라도 해봐야겠다 싶어서 아버지의 보험금으로 시작한 식당이었어요. 저희 엄마는 요리를 잘하기로 유명하셨거든요. 엄마의 식당은 처음에는 동네에서만 잘 됐지만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쯤이었나? 텔레비전에 우연히 한번 나온 다음부터는 정말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그 덕에 저는 엄마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고 자란 건 아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늘 풍족했어요. 바쁜 엄마가 원망스럽다거나 그런 감정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열심히 사는 걸 누구보다 가까이서 누구보다 더 잘 봐오기도 했고 또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엄마를 진심으로 존경했었거든요. 대학에 가서도 방학 때나 시간이 조금 남을 때면 늘 엄마의 식당에 가서 엄마를 도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더욱 엄마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이 힘든 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신 거에 대해서 말이죠. 엄마의 식당은 정말 잘 됐기 때문에 가맹점, 뭐 그런 사업 제안도 참 많았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엄마는 자신이 그 정도의 역량이 안 되고 자신이 다 관리를 할 수도 없는데 이 식당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장사하고 싶지 않다고 늘 거절하셨어요. 그 때문에 엄마의 식당은 더더욱 손님들로 북적였고요. 주변에서는 저에게 이런 말도 했습니다. 솔직히 너네 어머니 식당 거의 황금알 낳는 거위 수준 아니냐? 그냥 네가 물려받아. 왜 회사에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나 같으면 식당 나가서 같이 일하면서 일 배우겠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잘 되는 걸 왜 물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느냐고 말이죠. 저는 정확히는 물려받을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요리를 엄마만큼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관심이 있지도 않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냥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엄마도 딱히 강요하지 않으셨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식당에 꾸준히 관심을 보인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시누이였어요. 저희 시누이는 만날 때면 꼭 저희 엄마의 식당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언니 어머니 식당은 여전히 잘 되죠? 네, 그럼요. 언니는 정말로 그 식당 물려받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뭐, 사람 일이야 모르는 거니까 절대라는 건 없어도 아직은 생각 없어요. 특히 제가 식당을 물려받게 될지 아닐지에 대한 제 생각을 늘 궁금했어요. 제가 의아하다고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로 말입니다. 시누이는 현재 하는 일이 없기는 했어요. 남편의 집안은 평범한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뭐 저희 집도 엄마의 가게가 잘 되는 거 말고 다른 조건들은 평범했으니 크게 차이가 나는 집안 환경은 아니었어요. 게다가 남편은 저보다 좋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회사에 다니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말이죠. 하지만 시누이는 굳이 따지자면 평범에서 조금 떨어지는 편이기는 했습니다. 공부를 잘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문 대학을 나왔고 취직해서도
한 곳에 오래 일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직했다고요. 그러다 결혼하게 되었고 일을 그만두고 지금은 아이를 키우며 주부로 살고 있습니다. 신우이의 남편, 그러니까 저에게는 심해부 되는 고모부는 아주 작은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당연히 월급도 적고요. 신우이는 그거에 대해서 늘 저희에게 열등감을 표출하는 편이긴 했습니다. 언니네는 이런 걱정 없죠? 좋겠다. 잘 살아서. 저희가 뭐가 잘 살아요. 잘 사는 거죠. 둘이 월급 합치면 한 800만 원은 그냥 넘지 않아요? 게다가 언니네 친정 엄마가 하시는 그 식당도 장사 엄청나게 잘 되고. 언니는 저 같은 사람의 생활을 하나도 이해 못하죠. 늘 그런 식으로 저와 자신을 비교했어요. 뭐 속으로만 비교했으면 저도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늘 만날 때마다 비교하는 말을 하고 자신의 열등감을 표출했으니 저도 불편하기는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꽤 노골적으로 바뀌기도 했고 말이죠. 그리고 그런 감정을 저에게 표출하는 건 시누이뿐만은 아니긴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러셨어요. 나중에는 사정을 알게 되었지만 저는 처음에는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시누이만 싸고 도는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남편도 자기 아들인데 말입니다. 니들은 잘 먹고 잘 살지 않니? 툭 하면 그런 소리를 하면서 반찬 같은 것도 시누이만 싸주고 뭐를 해도 시누이를 하나도 주지 저희를 줄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정말로 살림이든 뭐든 더 나으니까 시누이를 더 챙겨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겠거니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 정도가 지나치기는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저희 몰래 재산을 정리해서 시누이에게 다 주려다가 들통이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제가 시어머니의 재산을 바란 건 아니었어요. 엄청난 돈도 아니었지만 저희는 시누이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여유로웠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걸 정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주려고 했다든지 또 시누이의 아이들과 저희 아이들에 대해 노골적인 차별도 있었어요. 왜 뭐라 콕 집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희 아이들에게는 정을 주지 않는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남편이 아프다는 말에는 뭐 젊은 애가 그 정도로 골골거리니? 라는 퉁명스러운 말로 넘어가는 반면 시누이가 조금이라도 기침을 하면 아이고 고생을 많이 해서 몸까지 약해지나? 엄마가 보약 한 제 해줄까?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무리 시누이가 조금 더 힘들게 살고 더 아픈 손가락이라고 해도 조금 이상하긴 하잖아요. 그리고 물론 그게 다 옳다는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니들은 딸보다 아들을 더 좋아하기도 했고 말이죠. 딸이 조금 더 힘들게 살아서 그런 거 치고라도 너희 시어머니는 좀 이상한 편이기는 해. 너 결혼식장에서도 너희 시어머니가 네 남편 뭔 남처럼 보듯 봐서 놀랐잖아. 우리끼리라지만 그때 친엄마 맞아? 막 그랬었어. 너무 퉁명스러워서.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도 정말 남 결혼식에 온 것처럼 무신경했거든요.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도 그랬고 말이죠. 하지만 시누이는 결혼하는 과정부터 달랐어요. 사이될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며 그런 남자랑 결혼하면 너만 고생한다고 어르고 달래고 난리를 쳤던 기억도 있고 또 결혼식장에서는 세상 잃은 사람처럼 펑펑 울었고 말이죠. 막내라 그렇다. 딸과 엄마는 유대감이 깊어서 그렇다. 딸이 더 못 사니까 아픈 손가락이라 그렇다. 뭐 모든 이유를 다 대도 이상한 구석이 한두 곳이 아니기는 했습니다. 자기 혹시 친아들 아닌 거 아니야? 어느 날은 남편에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물어봤던 적도 있어요. 그러면 남편은 허허 웃으며 그냥 넘어갔고 말이죠. 마치 그게 무슨 소리냐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남편이 절대 그런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그냥 모르는 척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그런 거에도 적응이 되고 익숙해지기도 했고 말이죠. 그래서 몰랐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 숨겨진 비밀을 말이죠. 그 비밀을 알게 된 사건은 저의 비극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는 저에게도 참 힘이 드는 일입니다. 떠올리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이야기거든요. 왜 그런 날 있잖아요. 하루가 신기하게 다 좋은 일만 있는 날. 그날도 딱 그런 날이었어요. 아침에 아이들도 일찍 일어나서 바로바로 자기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몇 번이나 깨우지 않아도 되었고 그날따라 출근길도 신호 한 번 받지 않고 술술 가셨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골머리를 썩이던 일이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되어서 기분이 참 좋았어요. 남편도 일찍 퇴근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오랜만에 가족끼리 외식이나 할까? 날씨가 좋은데 어디 드라이브라도 갈까? 뭐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원래 제가 하는 일의 특성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다 받거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업무상 전화이거나 아니면 또 스팸 전화이겠거니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에게 엄청나게 비극적인 일이 펼쳐졌어요. 김말숙 씨 보호자분 되시죠? 김말숙, 저희 엄마의 이름이었어요. 순간 저는 어떤 불길한 예감이 손발이 덜덜 떨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화가 와서 보호자냐고 묻는 건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말이잖아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정말 덜덜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었던 말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기 응급실인데 보호자분 빨리 병원에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음주운전. 뺑소니라고 했습니다. 정신없이 달려간 병원에서 피투성이가 된 엄마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손과 발이 벌벌 떨려오고 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엄마는 총 3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회사에 휴직기를 냈고 엄마 옆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었어요. 병원에서는 의식을 한번 회복하기도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저와 손녀들에게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싶으셨는지 기적적으로 의식을 찾으셨어요. 그날 정말 엄마를 붙잡고 계속해서 말했던 것 같아요. 나는 단 한시도 엄마가 자랑스럽지 않았던 적이 없었어. 내 엄마가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 다음 생에는 내가 엄마의 엄마로 태어나서 엄마를 더더 많이 사랑할게. 엄마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해 겨울, 저는 정말 너무나 힘들고 추운 겨울을 보내야 했습니다. 정말 정신이 차려지지 않았어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에게 자주 가지 못했던 거, 엄마가 손녀들 보고 싶다는 말에도 다음이라고 미뤘던 거. 아무튼 엄마한테 못했던 것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정말 가슴속 깊이, 너무나 깊게 저를 찔렀습니다. 이제 저는 엄마가 없으니까요.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 모르겠어요. 장례를 치르는 와중에도 몇 번은 까무러쳤습니다. 울다 쓰러져 병실에서 눈을 뜨면 또 이 현실이 정말 현실이라는 거에 다시 눈물이 났고 다시 쓰러지기를 반복했어요. 이러다 사람 잡겠네. 잡겠어. 오죽하면 저만큼 힘들어하던 이모가 저를 보고 저러다 조카까지 잡겠다며
정신을 붙잡고 맬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아마 그 시기에는 이모와 남편이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 와중에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어머니가 하시던 식당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몇 번을 까무러치던 며느리의 그 초췌한 몰골을 보고도 시어머니는 그게 궁금한지 그걸 물었다는 건 말입니다. 제가 무슨 그런 걸 묻냐는 얼굴로 시어머니를 바라봤고 평소에는 정말 시어머니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던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그런 걸 물어보실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남편의 그 낮은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궁시렁궁시렁 거리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 저는 눈치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걸 상상도 못했던 건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왜 그런 이야기를 자꾸 물어보시는지 도통 이유를 알 수 없어 했어요. 그냥 가게가 워낙 잘 되는 가게니까 그런 게 궁금한가 정도였습니다. 사실 저희 엄마의 식당은 이모가 엄마를 많이 도와서 하고 계시긴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고 난 뒤에도 이모가 신경을 많이 써줬고 말입니다. 사실 엄마가 돌아가시고 2달 정도 동안은 멍하니 보냈기 때문에 남기고 가신 재산이라든지 다른 기타 문제는 그 뒤에 하나 둘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엄마가 남기고 가신 재산이 많더라고요. 그걸 정리하면서 또 많이 울었습니다. 제 이름과 저희 딸 둘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통장들도 있더라고요. 언젠가 주시려고 해두신 모양이었어요. 제가 그래도 정신을 조금 차린 것 같자 어느 날 이모가 물었습니다. 식당 나와서 일 배워볼래? 사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식당에 전혀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엄마랑 이모가 잘하고 계시기도 했고 또 흥미가 가는 일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본 엄마의 일기장에서 엄마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식당 일이 좋아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하셨다는 게 느껴져서 엄마의 그 마음을 이어받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모한테 생각해보겠다고 답변했어요. 물론 식당 일이 힘들고 고되기는 해. 그래도 나는 네가 했으면 좋겠어. 언니랑 같이 하던 일이라 나 혼자 하는 게 심정적으로 너무 외롭고 힘들기도 해서. 이모의 그런 말을 들으니 더더욱 마음이 가긴 하더군요. 하지만 식당 일이라는 게 밤낮이 없고 휴일이 없고 어찌되었든 가족들과도 논의하고 상의해 봐야 하는 일이라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린 결론은 당신이 하고 싶으면 해야지 였습니다. 하지만 당장 시작할 건 아니었고 저도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긴 했어요. 그때도 아직 엄마를 미처 다 보내지 못한 상태긴 했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남편의 비밀과 시댁 식구들과 완전히 연을 끊게 되었고 또 이곳에 사연을 쓰게 된 그 사건 말입니다. 때는 시어머니의 생신날이었어요. 원래도 크게 뭔가를 하지는 않고 저희는 용돈을 드리고 밥을 사드리는 정도로 늘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그렇게 하기로 하고 식당을 예약하려 하는데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집에서 그냥 소박하게 하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조금 의아하긴 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늘 생일을 좋은 걸 먹어야 한다며 비싼 식당을 찾으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도 내가 엄마 돌아가시고 처음 맞으시는 생일이시니까 막 크게 하기는 뭐해서 그러시는 건가? 나름 배려를 해주시는 건가? 하는 생각에 시어머니를 살짝 달리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잠깐이었지만 말이죠. 그리고 시어머니 생일에 먹을 것들과 용돈을 들고 찾아갔어요. 밥상은 소박했습니다. 미역국과 불고기 잡채, 그런 전형적인 생일상에 올라가는 음식들을
신우이가 마련했다고 해서 그것도 나름 배려해 준 건가 했어요. 그런데 밥을 먹고 과일을 먹던 와중에 시어머니가 이러시는 겁니다. 어머니 식당은 어떻게 하기로 했니? 그걸 또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말똥말똥한 눈을 한 신우이가 바라보고 있고 말이죠. 저는 고개를 갸웃하고 대답했습니다. 당분간은 이모가 도맡아서 해주실 거고요. 저도 일을 한번 배워볼까 생각 중이에요. 네가? 언니가요? 제가 식당 일을 배워보기로 했다는 말에 그 두 사람이 놀란 듯 되물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인지 제가 더 놀랐던 것 같아요. 그들의 반응에 말이죠. 무슨 문제 있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어딘가 묘하게 싸늘한 말투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요리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애가 무슨 식당이야? 이모가 잘 가르쳐 준다고 하셔서 저도 배워보려고요. 그게 배운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거야? 저는 더더욱 갸우뚱했습니다. 아니, 우리 엄마 식당을 제가 물려받기 위해서 이모한테 일을 배우겠다는데 이게 시어머니에게 혼날 일인가 해서요. 적성에 맞지도 않는 일, 돈 때문에 애써서 하지 말고 적성 맞는 사람 찾아주는 게 여러모로 좋지 않겠어? 적성에 맞는 사람이요? 누구요? 저희 이모요? 이모가 같이 하자고 해서 하는 건데, 그리고 해보지도 않고 적성에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이르고, 저 돈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엄마가 엄마 식당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엄마의 뜻을 잇는 거죠. 그러니까 그 뜻을 더 잘 이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는 말이야. 요리도 제대로 못하고 식당 일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 너보다는. 그쯤 돼서요. 저도 눈치를 챘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뭘 바라고 지금까지 저희 엄마 식당에 대한 안부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지 말입니다. 그걸 깨달은 순간 열이 확 오르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입을 꽉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본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적성에도 잘 맞고 보나마나 잘 할 애가 있는데 왜 길을 돌아가? 순간 정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시어머니가 말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신우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엄마의 식당을 지금 신우이에게 맡기라는 말을 하는 거였어요. 언니, 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그래, 얘보다 잘할 애가 또 없다. 요리 잘하지, 식당에서 일해본 경험도 있지. 그리고 가족 아니냐. 그 누구보다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할 사람이지. 옆에서 남편이 조용히 한숨을 쉬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남편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지 않고 가만히 한숨을 쉰 거겠죠. 저는 그런 남편의 한숨 소리에서 남편도 지금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 식당을 왜 아가씨가 운영을 해요? 해도 이모가 하는 게 맞지? 너희 엄마 식당 아니냐? 사장님이 사돈댁이었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소유주인 거고 그러면 이모님도 너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왜 멀쩡히 자라는 저희 이모를 두고 아가씨한테 우리 엄마 식당을 내어줘야 하냐고요. 저도 이모한테 주지. 저는 그 속이 빤히 보이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말들에 그쯤부터는 이미 화가 날 대로 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평생을 엄마와 함께 고생해온 이모를 두고 왜 내가 신우이한테 우리 엄마 식당을 맡기느냐 말입니다. 출가 외인이라는 말도 모르니? 이제 너는 이 집 식구잖아. 출가 외인이라니. 그게 대체 언제적 이야기예요? 그렇게 따지면 아가씨도 이제 결혼하고 출가 외인이 된 건데 왜 친정의 도움을 받아요? 시어머니가 하는 말 자체가 다 말이 안 되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순간적으로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더군요. 다시 신우이가 다시 저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언니. 결국은 우리 오빠랑 계속 같이 살 거고, 그리고 어쨌든 시댁이랑도 잘 지내면 좋은 거니까. 신우이 잘할 수 있는 일 한 번 도와주는 게 어때서 그래요? 그게 그렇게 힘들고 싫은 일이에요? 다시 한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디서부터 대꾸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일단은 숨을 한번 몰아쉬었어요. 그들의 말을 들어줄 생각은 단 하나도 없었지만 잘못된 생각이나 말은 짚고 넘어가야겠더군요. 너무 괘씸해서 말이죠. 아니요. 그렇게 힘든 일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건 우리 엄마 식당이에요. 그리고 단순한 식당도 아니고 엄마가 일평생을 바쳐서 자긍심을 가지고 해오신 식당이고요. 이모와 함께요. 그런 식당을 누가 달래고 해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줘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 식당을 맡겠다고 하시는 이유도 어차피 다 돈 때문 아니에요? 아가씨 적성의 식당에 맞는 거면 다른 식당들도 많고 요리가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거면 아가씨가 직접 차리면 되지. 왜 우리 엄마 식당을 맡겠다고 하느냐고요. 결국에는 이 식당이 장사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버는 식당이니까 욕심 부리시는 거잖아요. 뭐? 지금 내 딸 보고 남의 식당에 가서 일을 하라는 거냐? 제가 식당을 차릴 돈이 어딨어요. 보세요. 결국은 고생 하나 없이 그냥 남이 이뤄둔 거 쏙 공짜로 가지고 싶으시는 거잖아요. 솔직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게 무슨 개소리냐 하고 그 집을 나오고 싶은 것을 남편의 얼굴을 봐서 참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못 주겠다는 이야기지? 아깝다는 이야기지?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대묻더군요. 네, 저는 애초에 이걸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두 분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맞지 않더라도 이 식당은 저희 이모 겁니다. 수십 년간 두 분이 함께 해오신 거니까요. 말도 안 되는 요구하지 마세요. 점점 말을 하면서 화가 났었는데 저희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며느리를 불러다 그 식당을 달라느니 어쩌느니 할 수 있는지 그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게 정말 시댁 무서운 줄 모르고?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쯤 되니 저도 더는 참고 들어줄 수만은 없겠더군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더 듣고 있다가는 정말 화가 많이 나서 이성을 잃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에 집에 가려고 저도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런 제 앞을 가로막더군요. 내 말을 안 들을 거면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라. 네? 시댁 말을 이렇게 개똥으로 알고 시댁 식구들 무서운 줄 모르는 며느리 나는 싫으니까 당장 이혼해. 그때는 참지 못하고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억지냔 말입니까? 식당을 안 줄 거면 남편과 이혼하라뇨.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한들 식당을 주지도 않을 거였지만 그 억지를 부리고 앉아있는 얼굴이 너무 꼴보기가 싫었어요. 이건 뭐 도둑도 아니고. 뭐라고?
도둑? 지금 이혼 아니면 식당 달라는 게 도둑놈 심보지 뭐예요? 강탈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협박이시죠? 이게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말 다 했니? 어? 어디 이런 대먹지도 못한. 아니요, 덜했어요. 그리고 대먹지도 못하다고요. 지금 친정 엄마가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신 지 2달 좀 넘은 며느리를 불러서 한다는 말이 친정 엄마 식당을 신우이한테 주라는 것도 모자라서 그거 싫다고 했다고 이혼하라고요?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 듣고도 제정신일 수 있겠어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지금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저한테 하는 말이 얼마나 몰상식하고 비인간적인지. 그때였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린 겁니다. 어찌나 세게 맞았던지 고개가 돌아가다 못해 순간적으로 몸이 휘청거렸어요. 제가 뺨을 부여잡고 멍한 얼굴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시애미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지금 못하는 말을 한 게 누구인지 누가 누구한테 더 잘못한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쯤 되니 화가 나는 걸 넘어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일이 현실이 맞는 건지 하는 생각마저 들 지경이었습니다. 너무나 비상식적인 말과 행동에 넋이 나가겠더군요. 그때였어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여태 조용히 있던 남편이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그러는 거니? 시애미한테 이런 막말하는 년을 보고도? 이제는 연이라고도 하더군요. 남편은 인상을 팍 쓰더니 시어머니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시어머니의 뺨을 올려쳤어요. 짝 하는 소리가 다시 한번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건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제가 정말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그리고 놀란 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인 듯 했어요. 자기 뺨을 붙잡고 멍하게 남편을 바라봤거든요. 그리고 시누이가 저와 같은 말투로 남편을 향해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하고 말이죠. 남편은 그대로 시누이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한 번 더 짝 하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이 이번에는 시누이의 뺨을 친 거였어요. 다시 한번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지금. 먼저 선을 넘은 건 어머니십니다. 저는 남편의 그런 표정 그리고 그런 목소리는 정말이지 처음 들어봤습니다. 정말 화가 많이 난 듯 보였어요. 저한테 하는 말과 행동이 아닌데도 제가 다 무서울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당연히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그런 남편의 모습은 처음 보는 건지 아니면 예상하지 못했던 건지 살짝 겁먹은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고 말이죠. 애미 뺨을 때려? 어? 이런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을 봤나? 너 이거 폐륜이야, 폐륜! 남편은 그렇게 말하는 시어머니를 정말 아무 동요 없이 여전히 그 무서운 얼굴로 가만히 내려다 봤습니다. 그리고서는 비웃듯 코로 웃었어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부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닌데 무슨 폐륜이에요? 남편의 그 말에 저는 저게 대체 무슨 소리지? 하는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고 그건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말에는 놀라지는 않더군요. 남편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그동안 어머니를 그래도 어머니라고 불러드리고 대접해드린 건 아슬아슬하지만 그래도 선을 넘지는 않으셨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을 넘으셨잖아요. 그것도 아주 세게 말이죠.
그러면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아니, 오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니까 당연히 엄마 대접을 해드리는 거지. 그리고 어머니가 아니라니? 지금 이런 일 때문에 엄마를 버리겠다는 소리야? 그런 신우이를 남편은 아무 감정 없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평소에도 친하다거나 살갑다고 생각되는 남매지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속으로는 서로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 남편은 전혀 그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인데? 내 어머니는 내가 7살 때 돌아가셨는데? 남편의 그 말에 저도 신우이도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로 굳었어요. 그렇잖아요. 새 어머니. 남편이 어머니를 새 어머니라고 부르는 순간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시어머니가 남편의 친엄마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여태 모든 일들이 설명이 되었습니다. 늘 의문만 품고 있던 일들이 그 사실 하나로 모두가 다 납득이 되더군요. 왜 그 생각은 못했지? 할 정도로 말이죠. 엄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새엄마라니? 그때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시어머니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키워준 정도 정인데 7살 때부터 키워준 나는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냐? 어? 이런 패응망덕한 자식? 나를 키워줘요?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그 말을 다시 해보세요. 인간이라면 양심이 있다면 나한테 어머니 소리를 들을 자격이 당신한테 있다고 생각하는지.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거의 학대와 방치를 당하며 자라왔다더군요. 밥도 제대로 한번 차려준 적이 없었고 따뜻한 인사나 뭐 하나 먼저 말을 건네거나 챙김을 받은 적도 없이 말입니다. 그런 주제에 자기가 키워줬다고 어머니라고 하며 저에게 그런 요구를 했다고 생각하니 아직도 그 뻔뻔함에 치가 떨려와요. 내가 대체 못해준 게 뭔데? 정말로 여기서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요? 남편의 그 말에 시어머니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이 잘한 게 하나도 없으니 말이죠. 그러게,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사시지. 욕심은 왜 부리세요? 그것도 자기 아들도 아니고 제대로 키워주지도 않은 아들의 며느리 재산에. 이 사연을 쓰면서 다시 한번 그때 있었던 일을 되짚어 보는 중인데 정말이지 다시 생각해도 시어머니의 그 뻔뻔함에 놀라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걸 요구할 생각을 했단 말입니까? 사람은 정말 가만히 두면 그 뻔뻔함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가 딱 그랬으니까요. 너도 정신 차려. 네 능력으로 먹고 살 생각을 해야지. 어딜 남이 다 이루어 놓은 거에 숟가락만 얹을 생각을 해. 그것도 이렇게 뻔뻔하게. 남편이 신우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래도 신우이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같은 셈이니 남매긴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신우이를 걱정해서 하는 진심 어린 조언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누가 누굴 가르쳐? 내 딸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너는 입 다물어. 그러니까요. 제대로 잘 키우셨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강탈 같은 부탁은 하지 않으셔도 됐을 텐데 왜 저 따구로 키워놔서 일을 이렇게 만드세요? 네? 너 이 자식, 말 다 했어? 시어머니는 남편의 그 말에 부들부들 떨더니 남편 쪽으로 다가와 한 대라도 칠 듯 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보자 보자 하니까 그 뻔뻔함이 끝이 없네. 그래.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소리를 지를 수 있어? 감히? 감히? 내가 나보다 한참이나 어리고 키워놨더니 백만덕한 소리나 짓거리는 놈한테 이 정도 말도 못할 게 뭐야? 남편은 픽 하고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싸늘한 말투로 시어머니를 향해 말을 했어요. 그 말투에 저도 순간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당신, 내가 정말 모를 줄 알아? 뭘? 남편의 그 말투에 시어머니도 놀라서 더듬거리는 게 보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온 말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그리고 안색이 새하얗게 질려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당신이랑 아버지가 불륜해서 우리 어머니 쫓아내고 나 보여주지도 않고 오히려 괴롭히다가 어머니가 화병으로 돌아가신 거 내가 모를 줄 아냐고.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정말로 다 모른다고 생각해? 그 말에 저도 입이 떡하고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불륜으로 만나 결혼한 사이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륜을 해 내쫓은 시아버지의 조강지처가 남편의 어머니였고 말이죠. 나중에 들었는데 남편의 어머니는 남편이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헤어져서 한 번도 뵙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성인이 되어 알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친어머니를 원망했던 시절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으로서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미웠겠냐고요. 그래도 집안의 평화를 위해 꾹 참아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선을 넘으셨고 남편이 드디어 폭발하게 된 거였고 말입니다. 엄마, 그게 정말이야? 아빠랑 엄마가 불륜이라고? 네가 불륜으로 태어난 자식이야. 너 그 입 못 닫혀? 네, 못 다쳐요. 시어머니의 그 말에도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말을 이어갔어요. 너도 너희 엄마 자식 아니랄까봐 정말 뻔뻔하다. 어떻게 새어머니 어머니 식당을 달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냐? 그것도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 하긴 뭐 그렇게 멍청하니 그러고 사는 거겠다만. 사실 저는 남편에게 많이 놀라기는 했어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고 상상을 해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놀란 채 남편을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실망이나 그런 걸 한 건 절대 아니었어요. 오히려 남편에 대해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으면 들었지 말이죠. 뭐라고? 왜 거지처럼 남한테 구걸할 생각을 해? 정정당당하게 네가 벌어서 살 생각을 해야 너라도 네 자식한테 떳떳해야 할 거 아니야. 할머니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이 자식이? 시어머니가 남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날 대체 몇 명이 뺨을 때리고 맞았는지 참 지금 생각해봐도 엄청난 밤이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정말 맞은 기색 하나도 없이 평온하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본인이 부끄러운 삶을 살아오셨으면 자식이라도 떳떳하게 살게 돕지는 못할 망정 며느리를 불러서 식당 강탈할 생각부터 하질 않나. 대체 나이를 어디로 드신 거예요? 네? 그 나이 먹도록 그러면 어떡하냐고요? 너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시어머니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돌아서서 제 손을 잡더군요. 그러고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나가려고 했고 연을 끝내 어쩌네 그런 말씀하실 필요도 없어요. 아까 제가 나설 때부터 그럴 생각하고 나선 거였으니까.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르니 어쩌니 그런 협박도 이제는 안 통해요. 제가 무슨 7살짜리 애도 아니고 아버지한테 이른다고 겁먹지도 않으니까. 만약 아버지가 뭐라고 제 탓을 하시면 저는 아버지와 연도 끊을 생각입니다. 남편의 그 말에는 시어머니가 놀란 것 같더라고요. 하긴 저도 놀랐습니다. 시아버지와 연을 끊는다고 말하니 말이죠. 그리고 너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그래도 아버지는 같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충고해 주는 거야. 남의 것 뺏을 생각은 하지 말고 너희 엄마처럼. 그 말을 마지막으로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가 남편을 향해 소리를 꽥 하고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내내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날 일을 겪은 그 순간도 무슨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이 현실감이 없었지만 지금에 와서 다시 돌이켜봐도 그런 기분이 드네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마음고생한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도 해주고 남편은 괜찮다고 말하며 오히려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나한테 시집 오지 않았으면 이런 꼴을 안 당해도 됐을 텐데 미안해. 그게 무슨 당신 탓이야. 그리고 우리 집 이야기를 당신한테 그동안 못한 것도 미안하고 나한테는 너무 상처가 되는 일이라 다시 꺼내서 이야기하기 너무 힘들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남편의 얼굴이 정말로 힘들어 보였기 때문에 저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그저 서로를 위로할 뿐이었어요. 그 일을 겪고 나서 저는 오히려 조금 살아갈 기운 같은 걸 얻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 가족은 친정 엄마뿐 아니라 남편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해야 할까요? 제 가족을 위해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바로 식당에도 나가겠다고 이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는 사직서를 냈어요. 그러는 사이 천만다행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엄마를 치고 달아난 그 뺑소니범에게 12년형의 선고가 내려졌다는 소식이었어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도 분이 풀리지 않지만 그 뺑소니범이 비싼 변호사까지 써서 형량을 줄이려고 난리를 쳤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12년형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정도 형이면 뺑소니로 받을 수 있는 최고 형량이라고 하더군요. 물론 때려 죽어도 분이 풀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억울하게 형량을 덜 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뺑소니범의 가족들이 줄줄이 저를 찾아와 합의를 해달라는 둥 돈을 줄 테니 탄원서를 써달라는 둥 했지만 남편이 중간에서 다 막아줬습니다. 돈이라면 저희 쪽도 이미 차고 넘칠 만큼 있고 사람 죽인 죄를 돈으로 때우려고 하지 마세요. 천벌받습니다. 왜 이렇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라며 말이죠. 제가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 뺑소니범의 가족들도 포기를 비교적 빨리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돈이 없었다면 돈으로 끝까지 회유하려 들었을 텐데 말이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비양심적이네요. 그렇게 그 일이 마무리되고 저는 잊으려 노력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우이가 식당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의외의 말을 해줬습니다. 오빠한테 집에 좀 오라고 전해주세요. 저랑 엄마랑 아버지 연락은 통 받지 않아서. 저는 의아한 얼굴로 신우이를 바라봤어요. 애초에 연을 끊고 나온 건데 왜 그러나 싶었거든요. 아버지가 나이가 드셔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자식, 그러니까 유독 오빠를 많이 찾으셨어요. 왜 안 오냐고
엄마한테 난리를 치셨는데 제가 그냥 다 말했거든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오빠는 이제 더 이상 집에 오지 않을 거라고요. 시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노발대발하셨다더군요. 그러고는 시어머니에게 나갈 거면 네가 나가라는 소리를 지르고 왜 그런 짓을 했냐고 하시면서 말이죠. 엄마는 지금 이 나이에 집에서 쫓겨나면 어디서 뭘 먹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맨날 집에서 우세요. 그러니까 오빠가 집에 와서 아빠한테 연은 안 끊겠다고 한 번만 말 좀 해주세요. 사실 시아버지가 그렇게 나오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아들이 땡기거나 아니면 이제 와서 과거의 지난 날을 조금 미안해 하셨는지도 모르죠. 아무튼 저는 그날 바로 신우에게 들은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했어요. 당연히 남편은 바로 찾아뵙지는 않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이네요. 물론 남편이 바로 결정을 내릴 것 같지는 않았지만 지금 꽤 길어진 상태예요. 그동안 신우이가 연락이 2번 정도 더 왔습니다. 정말로 안 올 거냐고 제발 사람 하나 살려주는 셈치고 와달라고 말이죠. 남편은 아직 가타부타 이야기가 없고요. 남편은 일부러 그들에게 벌을 주려고 안달이 나게 하려고 답을 내리고 있지 않은 게 아닙니다. 정말로 남편은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희 남편과 같은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지 않나요? 저는 남편이 왜 이렇게 결정을 못하고 있는지 너무 이해하거든요. 남편도 그 긴 세월 받은 상처가 있을 테고 또 이러나 저러나 시아버지는 남편의 친아버지이기는 하니까 말이죠. 시아버지가 조금 많이 무뚝뚝한 편이기는 하셨지만 제가 시집와서 봐온 바로는 딱히 선을 넘는다거나 남편에게 이상한 행동이나 말을 한다거나 서운하게 군다거나 그러시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시어머니가 차별한다는 걸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방광하긴 하셨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손녀딸인 저희 딸아이들을 예뻐하시기는 했어요. 티를 막 내시지는 않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남편도 그걸 알아서 더 망설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희 남편의 입장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실 것 같으신가요? 그래도 부모니까 용서를 해주는 쪽으로 택하실 것 같은가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연을 끊으실 것 같은가요? 사실 저도 명쾌하게 답을 내릴 수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다 읽어볼게요. 그리고 식당 일과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그 이야기를 짧게 해볼게요. 다행히도 이모가 그간 운영을 잘 해주고 계셨습니다. 워낙 엄마와 손발을 맞춰온 시간이 길었던 만큼 이모는 혼자서도 잘하실 수 있을 만큼 식당을 잘 지켜오고 계셨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직원분들께서도 손님들이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노력해오고 계셨고요. 엄마의 장례식 날 식당의 직원분들도 다 함께 밤을 새우면서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 와중에 저희 엄마가 직원분들께도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 장례식장에서도 감사한 기억이 많은 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모와 좋은 직원분들 사이에서 식당 일을 하나둘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게 경영이랑 크게 다를 게 없어서 오히려 대학 때 경영학을 전공한 걸 여기서 써먹게 되는 상황이 올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은 재료 손질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고 있지만요. 그래서 요즘 엄마가 더 그립습니다. 엄마가 이 모든 걸 했다고 생각하면 더더욱 말이죠. 그래도 요즘은 많이 울지 않고 씩씩하게 잘 이겨내고 있어요. 이모가 대견하다고 할 만큼 말이죠. 그리고 저에게도 딸아이들이 있잖아요. 너무 나약한 엄마이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하다 보니 적성에도 맞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몸이 아주 힘들긴 한데 그래도 재밌는 부분도 많고 말이죠. 음식을 못한다고 식당에는 재능이 없을 거라고 지레 겁을 먹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말이죠. 이렇게 하루하루 소소한 즐거움과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조금 더 괜찮아지겠죠. 엄마를 떠올리며 추억하고 웃게 될 날이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요? 아직은 눈물만 흘리지만요. 제가 너무 주절주절 제 이야기만 한 것 같네요.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 생각은 없었는데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엄마에 관한 이야기도 남편에 관한 이야기도 조금 털어놓고 보니 마음이 살짝 편해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편이 퇴근하면 붙잡고서 긴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께 털어놓고 시원해졌듯 남편도 다 털어놓으면 조금 더 시원해지지 않을까요? 서로가 있어 가족이 있어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고 싶어요. 이제 정말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저도 그럴 수 있길 기도해 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살 박유경이라고 합니다. 젊다면 젊은 나이지만 최근 저의 결혼을 두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아 인생 선배님들의 도움을 얻고자 여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평소 여기 사연 채널을 보니 많은 분들이 댓글로 힘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더라고요. 저 역시 익명으로나마 제 얘기를 하고 격려와 함께 현실적인 조언을 받고 싶어서 용기를 내어보았습니다. 사실 요즘 계속 혼자 사귀다 보니 우울증도 생기고 이러다 나쁜 생각이라도 할 것 같아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봅니다. 이야기를 하려면 남편이랑 처음 만난 순간부터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의 남편이랑은 제가 25살 때 처음 만났어요. 당시 남편은 26살로 저보다 한 살이 더 많았죠. 같은 회사에서 만났는데 서로 직급도 같았고 맡은 업무도 비슷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 점점 정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 정도에서만 그쳤다면 그냥 좋은 동료로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의 남편은 너무나도 속이 깊은 사람이었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자연스러웠고 같이 일하는 동료에 대한 이해심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른스러운 사람이 이상형이었던 저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남편이 평소 내비치는 가치관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배우고 싶을 정도로 성숙하다고 생각을 했고, 아, 이런 사람이랑 연애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문득문득 들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른스러운 사람에 대해서 이상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제 집안 사정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는데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랑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노름으로 돈을 쓰는 등 한마디로 철이 없는 행동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아주 옛날부터 아버지 때문에 긴 시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자라다 보니 자연스레 아버지와는 정반대되는 성향의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이랑은 남들과 다르게 더 통하는 점도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 역시 저와 비슷한 이유로 부모님이 어렸을 적 이혼하고 어머니와만 살고 있다는 점이었죠. 남편도 자신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고생시키고 그런 게 너무 싫어 나중에 자기가 어른이 되면 절대 아버지 같은 어른은 되지 않을 거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까지 들으니 저는 꼭 남편과 제가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턴 적극적으로 남편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1년을 매달렸던 것 같아요. 처음 고백할 때는 미안, 그냥 친한 동생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네 라는 단호한 말로 거절을 당했고 속이 상해 좋아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매일 회사에서 부딪히다 보니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남편에 대한 마음이 접히지 않는다는 걸 인정한 후부터는 어떻게 해야 여자로서 보일 수 있는지 온갖 연구를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남편에게 진심이었죠. 가끔 TV를 보면 저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에이, 그게 말이 돼? 라면서 웃어넘기기 일쑤였는데 막상 제가 그 상황에 처하고 나니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마치 첫눈에 반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믿었던 사람이 누군가에게 첫눈에 반한 것처럼요. 다행히 제가 끈질기게 매달려서인지 남편도 어느 순간부턴 더 거절하지 않고 저한테 마음을 열어주었어요. 조금씩요. 저는 그 틈을 노려 조심스레 남편에게 다가갔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죠. 연애 초반에는 확실히 제가 남편을 좀 더 좋아했어요. 제가 만나자고 조르고 주말엔 분위기 좋은 곳으로 데이트를 하러 가자고 제안했죠. 남편은 마지못해 그러자고 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희는 점점 동등하게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몇 번 연애를 해보긴 했지만 사실 오래간 적은 없었고 다 기억에도 안 남을 만한 그런 연애였던지라 거의 지금의 남편과 했던 연애가 저에게는 첫 연애와 같았어요. 그리고 처음 사귄 순간부터 저는 남편과 결혼을 꿈꿨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나이에 결혼에 대해서 참 빨리 고려했다고 생각하는데 당시에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쭉 헤어지지 않고 사귀다 보면 언젠간 당연히 결혼까지 갈 거라고 예상이 되더라고요. 보통 결혼을 하려면 상대방 부모님도 만나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전 연애 초반부터 남편한테 당신 어머니 한번 뵙고 싶어 라고 꾸준히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바로 결혼할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리 인사를 드리면서 점수를 따겠다는 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제 시어머니가 되실 분인데 어떤 성격이실지도 궁금했고요. 남편은 제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도 종종 시어머니에 대해 단정하고 좋은 분이셔 라는 식으로 말을 꺼내 실제로 뵙고 싶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귄 지 반년이 되던 날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어머니를 뵈러 가게 되었죠. 남편의 어머니가 절 한번 보고 싶어 한다며 제안한 거였어요. 당시 어머니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며칠 전부터 미리 괜찮은 과일 바구니와 꽃 바구니를 하나씩 준비해선 콩닥거리는 마음으로 만나러 가는 날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나뵌 남편의 어머니는 무척이나 점잖은 분이셨어요. 보통 우리나라 어머니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억세고 괄괄한 스타일이 떠오르는데 남편의 어머니는 정말이지 교양 있으신 분 같았어요. 소리도 크게 안 내셨고 말투도 조곤조곤 하셨어요. 더군다나 처음 만나는지라 어색해하는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어머, 우리 정우 여자친구구나. 너무 반가워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집이 멀어서 힘들었을 텐데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네. 과일도 잘 먹을게요. 마치 아이를 달래는 듯한 다정한 말투에 저절로 긴장이 녹아내리면서 마음이 편해졌고 처음 뵌 자리였지만 그날 어머니와 전 오래한 사이처럼 오순도순 정답게 이야기를 주고받았죠. 예비 시어머니를 보고 나니 저는 더욱더 결혼이 하고 싶었습니다. 흔히 결혼이라고 하면 시집살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착하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며느리가 감내해야 할 시집살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쩐지 시어머니를 만나고 나니 남편과 결혼을 하면 그런 것도 없을 것 같았어요. 그만큼 전 시어머니 되실 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전부터 남편과의 결혼을 바라오기는 했지만 시어머니 덕분에 결혼에 대한 열망이 더 강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남편과 제가 가진 것이 어느 정도 있었어도 아마 시어머니를 뵙고 남편이 저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길에 당장 결혼하자고 졸랐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은 돈이 없는 저희가 아무런 준비 없이 결혼해봤자 기쁨보다는 힘든 게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딱 2년만 더 열심히 벌기로 하고 남편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당장 내일이라도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우린 아직 모아둔 게 얼마 없잖아. 딱 2년만 지금처럼 연애하면서 열심히 회사 생활하고 결혼하자. 당신 생각은 어때? 지금 생각하면 그 말도 참 일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만큼 간절했고 진심으로 함께하는 결혼 생활을 바라고 있었죠. 사귄 지 이제 반년 된 여자친구가 전력으로 결혼하고 싶어 하는 게
남편 입장에서는 불편했을 수도 있는데 남편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오히려 저보다 더 들떠 결혼하고 나서의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제가 자꾸 어머니를 뵙고 싶다고 하고 실제로 뵈었을 때도 엄청 깍듯이 잘했던 게 남편에게 인상적이었나 보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제가 결혼 이야기를 해도 솔직히 별 신경 안 썼는데 그 인사를 드린 날 남편 역시 처음으로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봤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멀지만 가까운 미래를 꿈꾸며 연애도 일도 어느 하나 놓치지 않기 위해 정말 하루하루를 적극적으로 살아갔습니다. 돈을 저축하는 게 1차적인 목표였기 때문에 이전보다 데이트하는 날도 줄이고 개인적인 지출도 아끼며 살아야 했지만 남편과의 결혼이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다 보니 힘든 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마음 편하게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닐 때보다 더 유익한 느낌이 있었죠. 그렇게 결혼 하나만 보고 열심히 노력해서 남편은 중간에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사내 연애의 묘미는 없어졌지만 금전적인 부분에서 기존 회사랑 비교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도 남편도 무척이나 기뻤어요. 그리고 저는 회사를 옮기진 않았지만 직급이 높아지다 보니 자연스레 연봉이 올라서 남편과 처음 만날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죠. 저와 남편 둘 다 안정적인 경제 조건을 갖추게 되었으니 하늘까지 저희의 결혼을 돕고 있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까지 이전보다 돈을 많이 버는 운이 몰릴 수 있을까 싶었죠. 결국 그 덕분에 저희는 처음 약속했던 대로 2년이 지나고 나서 바로 진지하게 결혼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남편도 저희 집으로 정식으로 인사를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식으로 상견례까지 했죠. 상견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훈훈한 분위기였어요. 엄마는 남편을 칭찬하고 시어머니는 저를 칭찬하는 말들이 자연스레 오갔어요. 아이고, 아드님이 너무 훤칠하네요. 사위로는 너무 분이 넘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이런 사위를 얻을 줄 몰랐는데 정말 행복하네요. 제가 해야 할 말을 대신해 주시네요. 사돈어른, 저야말로 따님 같은 며느리가 한 식구가 된다니 너무 좋아요. 앞으로 딸처럼 잘 대해줄게요. 시어머니도 저희 엄마도 저희의 결혼에 대해서 반대 하나 안 했기 때문에 저랑 남편은 조금 편한 마음으로 예식장이며 신혼집이며 이것저것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비교해 볼 것들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저희가 바라던 걸 다 확인하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결혼하는구나 라는 실감 속에서 하루하루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날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반년 정도 더 지나고 저희는 바라던 결혼을 하게 되었죠. 신혼집은 시댁에서 가까운 곳으로 잡았습니다. 저희 엄마랑 다르게 시어머니는 외로움을 조금 타는 편이었고 그래서 자주는 힘들더라도 종종 시어머니를 뵈러 가기 위함이었죠. 저는 내심 시어머니와도 친엄마처럼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시댁 근처에 사는 걸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시댁에 가는 횟수가 늘어나자 제 생각이 얼마나 허튼 생각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앞서 저희 시어머니가 무척 점잖고 우아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실제로 저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았던 시점까지만 해도 여전히 시어머니가 고운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시댁을 방문했을 때부터 이전과는 완벽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가 같이 저녁을 먹자고 부른 날이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저녁 시간에 맞춰 불이 나게 시댁으로 향했죠. 시댁에 가니 요리 재료들이 주방에 널려 있었고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왔니? 아가야, 가서 요리 좀 해오거라. 먼저 저녁을 먹자고 부르셨으면서 하다못해 같이 요리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었지만 그때는 감히 그런 말을 해볼 생각조차 없었어요. 그저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기 위해 시어머니가 사다 놓은 재료에 맞춰서 열심히 실력을 발휘했죠. 그동안 시어머니는 남편과 함께 TV를 보면서 하하호호 웃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대접하는 저녁이라는 생각에 추운 겨울이었는데도 땀을 뻘뻘 흘리며 요리를 하고 상을 차리자 시어머니는 드디어 소파에서 일어나서 부엌으로 오셨죠. 그러더니 제가 먼저 상에 놓은 된장찌개를 맛보셨습니다. 아가야, 찌개에 조개 안 넣었니? 네? 네, 안 넣었어요. 니들 만난 지 오래됐다고 하지 않았니? 네, 어, 그렇죠. 그 정도 됐으면 우리 정우가 된장찌개에 조개 넣는 거 좋아한다는 건 알고 있어야지. 내 입원은 넘어가지만 다음부터는 신경 써라. 그동안 집에서도 남편 먹으라고 된장찌개를 끓인 적은 종종 있었지만 한 번도 조개 이야기는 한 적이 없어서 몰랐던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일단 알겠다고 하고 마저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된장찌개는 시작에 불과했죠. 제가 구운 생선을 맛보던 시어머니는 우리 상우는 이렇게 바짝 구운 조기는 안 먹는다 라고 말했고 심지어는 만들어진 반찬을 접시에 담는 것조차도 보기도 좋은 게 먹기도 좋다고 남편 먹이는 반찬은 예쁘게 담아야지 라며 온갖 것에 지적을 하기 시작하셨죠. 남편이 들었다면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했을까 싶어 남편을 쳐다봤지만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터라 저와 시어머니가 나누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어요. 어쩐지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느끼면서도 할 말은 없어서 전 그냥 시어머니가 하는 말씀에 네, 네 하며 대답을 하고는 애써 흘려 넘기려고 했습니다. 허나 그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한껏 불쾌한 표정으로 간이 별로다. 조개가 없으니 영 국물이 시원하지 않다. 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아가 너 집에서 살림 한 번도 안 해봤지?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간을 못 맞출 리가 있겠니? 감자조림이 너무 짜잖아. 이리 짠 거 먹으면 속 다 버린다는 것도 모르는 거니? 엄마 맛있기만 한데 왜 그러세요? 유경이 무한하잖아요. 맛있다니 이게 뭐가 맛있다고. 야 아가야 너 설마 평소에 내 아들한테 음식 내줄 때도 이렇게 하니? 평소 음식 못한단 말은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 듣는 독설에 저는 당황한 나머지 어버버거렸고 앞으로 그저 더 잘하겠단 말만 반복하다 눈물의 밥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달래주었지만 그날 시어머니의 말에 너무 마음이 상해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그 이후에도 시어머니가 한 말을 곱씹고 곱씹으며 혼자 화를 사겼고 속으론 시어머니께서 먼저 사과해 주시길 바랬지만 시어머니는 그럴 기색조차 내비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절 보면 찌개에 조개 넣어라, 짜게 음식하지 말라고 잔소리를 늘여놓으실 뿐이었지요. 하지만 더 기가 막힌 일이 있더군요. 김장을 하겠답시고 저랑 남편을 부르길래 주말에 시간을 내서 갔었죠. 저는 당연히 시어머니와 저, 그리고 남편 셋이 함께 김장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너무도 당연하게 남편을 쉬게 하고 저한테만 김장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나도 할게. 어떻게 엄마랑 유경이만 시켜? 아니다. 너 일하고 와서 힘들 텐데 김장은 무슨. 앉아있어. 나 힘들지 않아. 이 사람도 일하고 온 거야. 얼른 장갑 줘. 됐다니까. 얘 유경이, 너 괜찮지? 네, 어머님. 저희는 애가 지기 전까지 서로 맞벌이를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남편만 일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걸 분명 알고 있고요. 그런데도 남편한테만 일하느라 고생했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절대 일을 안 시키려는 태도가 정말 얄밉더라고요. 남편도 제 안색을 눈치채곤 몇 번 더 자기가 하겠다고 설득하려 들었지만 시어머니가 강경하게 나오시는 바람에 결국은 포기하고 소파에 앉았고 저 역시 그런 시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태도는 수긍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고무장갑을 끼고 시어머니를 도와서 김장을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는 김장이었습니다. 혹시 몰라 전 미리 시어머니께 미리 말을 해놓았어요. 어머니, 저희 집은 늘 김치를 사 먹어서 김장은 처음 해봐요.
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가 절인 배추에 양념을 바를 때부터 버럭 화를 내셨어요. 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니? 네? 아니, 양념을 그렇게 묻혀서 어쩌자는 거야? 골고루 잘 발라야지. 너 시애미 놀리는 거야?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김장이 처음이라서요. 아니, 김장 하나도 못해서 어디다 써먹니? 처음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너무 불같이 화를 내시다 보니 저도 모르게 죄송하단 말이 나가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김장이 처음인지라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은 많이 서툴러요. 그래도 가르쳐 주시면 열심히 배워볼게요. 기대하셨을 텐데 죄송해요. 아휴, 나는 세상에 김장 못 해봤다는 처음 봤다. 김장 하나도 시원찮아서 원. 에휴. 그날 진짜 김장하는 몇 시간 내내 온갖 비난과 힐난은 다 들은 것 같습니다. 김장을 한 어깨랑 팔이 아파야 하는데 하도 시어머니에게 말로 두들겨 맞다 보니 팔이랑 어깨보다 귀가 더 아팠어요. 그런데 김장을 다 마친 뒤 쑤셔오는 온몸을 안마하고 있는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주방에 가서 반찬 좀 만들어 오라며 저에게 일을 시켰어요. 엄마, 이건 내가 할게요. 정말 유경이 김장이 처음이라 많이 힘들어요, 지금. 이까짓 걸로 힘들긴 뭐가 힘들어? 그럼 네 엄만 진작에 죽었다 죽었어. 너 얼른 반찬 안 만들고 뭐하니? 지금 내 아들 뒤에 숨어서 꾀부리는 거야?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시더군요. 그쯤 되니까 시댁에 가는 게 너무 싫어졌고 시댁 생각만 해도 속이 안 좋아질 정도로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결혼 전 봤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꿈만 같았어요. 그 외에도 시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한 것들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서 더 이야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정말 별거 아닌 것부터 꼬치꼬치 저한테 다 따지고 드시는데 저도 모르게 성질이 욱하고 치솟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저만 참다 보면 언젠가 이 상황이 좋아질 거라 생각하며 화를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참다 터질 만한 사건이 생기고 말았죠. 결혼을 하고 2년이 지났을 시기입니다. 지금 기준으론 1년 전이죠. 저희는 그때부터 아기를 가지기 위해 슬슬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우선 임신하기 전까지 최대한 벌 수 있는 만큼 벌기 위해서 일은 그만두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더라도 임신이란 것이 절대 쉽게 되지는 않는 만큼 예상보다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한두 달 정도까지는 그래도 그래, 금방 임신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석 달, 넉 달이 넘어가자 그때부턴 괜히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건가 싶어서 일을 그만둘까도 진지하게 고민해봤고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명상이라도 시작할까 하는 생각까지 했었죠. 솔직히 제 마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간절히 원하는데도 안 생기면 내가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 남편이 문제인가 싶기도 했죠. 그래서 먼저 결혼해서 임신하고 애까지 낳은 친구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조언도 들어보았습니다. 친구 말로는 오히려 애를 너무 원하면 더 힘들어지고 조급함만 생긴다고, 반대로 아예 마음을 놓고 언젠가 생기겠지라는 마음으로 생활하다 보면 미처 예기치 못한 때 아이가 선물처럼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남편과 너무 아이에 얽매이지 말고 평소처럼 살면서 지내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도 제 말에 동의했고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많았던 저를 많이 다독거려 주었어요. 확실히 마음을 비우니 생활이 힘들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무슨 행동 하나만 해도 아이에 대한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워서 복잡했는데 다시 제 삶을 찾으니 정말 언젠가는 아이가 생길 것만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가 이전보다 편하게 저희의 삶을 찾았을 때 지옥 같던 김장 시즌이 다시 돌아왔죠. 저희는 어김없이 시어머니네 집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하도 자잘한 심부름부터 여러 가지고 절 부려먹으시다 보니 이제 김장 정도는 차라리 합당하게 시키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다지 스트레스도 받지 않더군요. 이전에 처음 혼났을 때처럼 당황스럽거나 서운하거나 서럽지도 않았고요. 시어머니의 독설에 단련되어 어지간한 말로는 별로 상처를 받지 않을 정도로 강인해졌죠. 이걸 좋은 일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한참 시어머니 지시에 따라서 고무장갑을 올려 끼고 배추포기에 김치 속을 열심히 바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거실에서 TV를 켜두고 함께 보면서 일을 했는데 마침 남편이 자주 보던 프로그램이 할 시간이라 남편이 채널 돌릴게 하며 리모컨을 만지더라고요. 몇 번 버튼을 누르던 남편이 튼 프로그램은 유명 연예인들의 아이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도 남편과 집에 있을 때면 종종 보던 것이었죠. 저도 김장을 하는 종종 연신 고개를 들어 TV를 보기 바빴습니다. 근데 그때 시어머니가 묻더군요. 너희 아이 계획은 어떻게 됐니? 애 낳은 친구한테 이야기해보니까 오히려 애를 가지려고 너무 노력을 하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더 애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처럼 저희 둘이 잘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생길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아니, 그나마 하는 노력조차 안 하겠다고? 그게 당최 무슨 말이니? 뭐라고 말을 하려 입을 뗐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은 들을 생각도 안 하고 화풀이라도 하듯이 김치포기를 퍽퍽 내려쳤죠. 제가 눈치를 보면서 시어머니를 따라 김장을 담그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돌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씨가 좋아도 밭이 안 좋으면 어쩌겠니? 우리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애가 안 되는 이유가 왜 있겠어? 이따 밥 먹을 때 너는 어제 갈비찜 시켜 먹었을 때 딸려온 김치로 식사해라. 힘들게 담근 김치 애도 못 가지는 며느리한테 주기는 아깝다. 진짜 별 이상한 걸 듣고 와서는. 에이. 저는 시어머니의 상상치도 못한 말에 잠시 굳어버렸죠. 아무리 시어머니의 독설에 단련되어 있었다 해도 이건 제가 감내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쌓아왔던 울분이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으세요? 애 못 가지는 게 왜 전적으로 제 탓이죠? 그리고 김치 아깝다고 어제 시켜 먹은 김치를 식사하라는 거 너무 유치하신 거 아니에요? 예전부터 어머니 이런 언행 시어머니라는 이유로 참고 참아왔는데 정말 이젠 한계예요.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뭐라고? 그게 지금 시애미한테 할 말이냐? 너 그런 버르장머리는 어디서 배웠어? 네 집에서 널 그리 가르치든? 시애미한테 막말하고 버릇없이 굴라고? 아니요. 이건 버릇없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드려야 할 말을 드린 것뿐이에요. 저 지금까지 어머니 말도 안 되는 심부름 군말 없이 다 했고 김장철이면 때마다 제일 제쳐두고 와서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애 안 들어서는 걸 딱 꼬집어서 모든 게 제 탓이라고 하는 어머니 말씀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더 이상 어머니의 이런 유치하고 비상식적인 행동들 봐드릴 이유 없는 것 같아요. 저 이만 갈게요. 자기야, 가자. 저기, 너 거기 안 멈춰? 목소리가 높아진 것만 알지 어떤 말이 오가는지 상황을 모르고 있던 남편은 울먹이며 가자는 제 말에 당황했어요. 아니,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 유경이 왜 우는 거예요? 나도 몰라. 내가 무슨 말 좀 했다고 저렇게 시애미를 몰아세우고 협박이나 하고 말이야. 나도 저런 며느리 필요 없다. 너 다신 쟤 데리고 이 집에 오지 말아라. 이제 나한테 며느리는 없어. 마지막 시어머니의 말은 제 마음에 다시 한번 비수처럼 꽂혔지만 전 뒤돌아보지 않고 꿋꿋이 나섰습니다. 시어머니 집 밖을 나가서야 기다렸다는 듯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저는 영문을 모르는 남편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간 시어머니로 인해 겪었던 온갖 고생을 말했습니다. 그제야 어떤 말이 오갔는지 알게 된 남편은 어떻게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며 잔뜩 화를 냈어요. 허나 이미 벌어진 일 어쩌겠어요. 그 이후 전 시댁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그런 절 이해해 주었고요. 남편의 다독거림 때문인지 생각보다 시어머니로 인한 상처는 빠르게 아물었어요. 이제부턴 안 보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 조금은 속이 편하기도 했고 더 이상 시어머니 뒤치다꺼리를 하지 않아도 되니 몸도 편했습니다. 돌이켜봐도 정말 그때만큼은 늘상 하던 그래, 내가 참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아이가 안 생겨서 정말 힘든 건 전데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가 저를 깎아내리려고 한 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어머니 댁에 발길을 끊고 산 지 6개월째 저는 너무도 좋은 선물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였어요. 기다리던 소식을 받은 터라 기쁘기도 했지만 그간의 마음고생이 생각나 남편 앞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네요. 그런데 남편이 이 소식을 시어머니에게 알리는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한테는 알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내키진 않지만 알려는 드려야겠지. 너무 신경 쓰지 마. 혹여 전화 걸어오시더라도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은 저보다 더 많은 걱정을 했지만 전 그런 남편을 다독이고 뱃속의 아이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예상대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처음엔 이 전화를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많은 고민이 되더군요. 받았다가 괜한 핀잔 어린 말 듣고 싶지 않았고 이대로 인연을 끊은 채 속 편하게 쭉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막상 안 받으려니 마음이 찝찝하기도 했고 나중에 불어올 후폭풍도 두려웠습니다. 결국 어렵게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저는 침착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곤 아이 소식 때문에 전화를 주신 거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다감한 말투로 그것 때문에 전화했다며 임신했을 때 좋은 음식들을 챙겨놨으니 가져가라고 하시더군요. 저한테 핀잔과 타박만 주실 줄 알았는데 임신 소식을 듣고 좋은 음식들을 챙겨놓으셨다니 조금은 놀랐습니다. 안 갈 수가 없어 남편과 함께 어색한 얼굴로 시어머니 댁에 발을 들여놓으니 시어머니는 환한 얼굴로 절 맞이하시곤 미리 준비한 저녁상으로 끌고 앉혔습니다. 지금까지 상은 늘 제가 차리곤 했는데 어머니가 미리 손수 준비해둔 적은 처음이었던지라 다시 한번 놀랐죠. 허나 이미 시어머니께 당하고 당했던지라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고 집에 갈 시간만을 기다리며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깨작깨작 밥을 먹고 있을 무렵 시어머니께서 제 밥 위에 고기 한 점을 올려주시며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온화한 말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네가 내 말에 많이 속상했던 거 안다. 나도 모르게 말이 거칠게 나갈 때가 있어. 우리 정우한테도 가끔 그래. 하지만 내 말을 다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지난 일은 다 잊고 너도 마음을 좀 풀어다오. 무엇보다 애가 있는 홀몸이 아닌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지. 그때 전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제가 발길을 끄는 이유로 이대로 남편을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많이 두려우셨던 것 같고 임신을 계기로 다시 연락이 되니 다정다감하게 저를 대하자 마음먹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확실한 행동이 오히려 먹혔던 거죠.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도 저희 집에 와서 청소를 해준다거나 냉장고에 반찬을 넣어주고 간다거나 하는 식으로 잘 대해주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호의가 부담스러웠지만 거절할 순 없으니 어려운 마음으로 그 호의들을 받았고요. 그러나 행복도 잠시. 제가 느꼈던 그 행복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유산을 한 것이었습니다. 기쁘게 찾아온 아이가 이렇게 허망하게 가니 정말 충격이 컸습니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입맛도 없고 하루 종일 멍한 기분으로 버스를 타고 회사에 갔다 그 기분 그대로 집에 돌아오게 되더군요. 남편은 괜찮다고 또 다른 아이를 가지면 된다고 했지만 남편의 말도 그리 위로가 되지 않았고 이 우울함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오래 갔습니다. 다시 아이를 가질 수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남편 앞에서 눈물을 보이기를 며칠째 갑자기 누군가 저희 집 문을 두드렸어요. 초췌한 얼굴로 나가보니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시어머니에겐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한 터라 조금 곤란했습니다. 그래도 반찬통을 들고 오신 시어머니를 돌려보낼 수 없어 일단은 안으로 들여 따뜻한 차를 대접했죠. 시어머니는 환한 얼굴로 반찬통을 하나 둘씩 꺼내 냉장고에 넣으시더니 제게 꼭 챙겨 먹으라며 반찬통 뚜껑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름 아닌 김치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이맘때가 시어머니와 김장을 하던 시기였다는 것도 잊고 있었던 거죠.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요즘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 김장 차린 것도 잊고 있었네요. 혼자 하시느라 힘드셨죠? 아니다, 괜찮아. 혼자 할 만했어. 초기에는 유산 위험이 있으니까 몸을 조심해야지. 시어머니께서 유산이란 말을 내뱉으시자마자 저는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 손에 들린 수많은 반찬통들을 보니 어떻게 나오실지언정 이젠 말을 해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조심스레 유산을 했단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시어머니의 얼굴은 곧바로 어두워졌고 한참을 가만히 계시더니 갑자기 고개를 들어 절 똑바로 쳐다보시곤 평생 잊지 못할 말을 꺼내시더군요. 니들 갈라 서라. 저는 제가 잘못 들었다 싶어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니들 갈라 서라고. 난 애 못 가지는 며느린 집에 들일 수가 없어. 난 네가 마음에 안 든다. 꼬박꼬박 말대꾸하는 것부터 내 아들 휘두르는 것까지 다 싫어. 지금까진 정수가 하도 너 없이는 안 된다고 하고 네가 임신도 했으니 내가 숙이고 들어왔지만 애도 못 가지는 며느리 내가 왜 계속 이 집에 둬야 하니? 엄마 정말 왜 그러세요? 시어머니가 불러온 말의 파장은 그야말로 파국이 되었지만 시어머니 정작 자신이 무슨 말을 내뱉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계셨어요. 정수 너도 정신 차려라. 그럼 너 평생 애 없이 살 거야? 딱 보면 모르겠어? 난 처음부터 영 찜찜했어. 애 못 낳을 얼굴이었거든. 무당한테 점을 봤더니 역시나 그렇다고 하더라. 내 마음은 다 결정됐다. 정수 너만 마음 정리해라. 이 엄마를 보고 살 건지 얘를 데리고 살 건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내가 그랬잖니. 그래서 여자는 잘 들여야 한다고. 버릇없고 천박한 애를 들여와서 이 사다를. 아휴. 남편은 흥분한 얼굴로 시어머니에게 뭐라 하려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만 통 안에 있던 김치 포기를 시어머니 얼굴에 던져버렸기 때문이죠. 그건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 행동에 남편은 물론이거니와 시어머니는 너무 당황해서 얼굴에 흐르는 뻘건 국물을 닦지도 못한 채 입을 달싹거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시어머니에게 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까지 떠시다 이내 상황이 파악되셨는지 제게 고래고래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너 지금 제정신이야? 어디서 감히, 어디서 시애미한테 애도 못 낳는 게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는 곧바로 제 머리채를 붙잡았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시어머니를 제게서 떼어놓아 사태가 끝났지만 그날 이후 지금까지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연락 한 통 없으세요. 남편이 연락을 받을 때마다 저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니
시어머니도 기분이 나쁘셨던 거죠. 허나 저 역시 그날 시어머니에게서 들은 말의 폭격들로 정신을 차리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곳에 소금을 뿌려대셨으니 용서를 빌고 싶지가 않네요. 물론 제가 김치를 집어던진 것에 대해선 전적으로 옳은 행동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 더 참을 걸, 말로 할 걸 하는 후회도 들어요. 하지만 그때만큼은 이미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후였고 되돌릴 길도 없었죠. 남편은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 편을 들어주었지만 아무래도 혈연인지라 어머니와 평생 인연을 끊고 살 순 없으니 적절하게 시어머니의 비위도 맞춰주고 있는 듯합니다. 중간에서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면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아 시어머니에게 죄송하단 말을 건네며 이 사태를 대충 마무리 짓고 싶다가도 그러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루에도 생각과 마음이 수십 번 오가고 있어요. 결혼을 결심했을 땐 모든 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제게 생기는 걸까요?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 효도하고 친딸처럼 이런 고민 저런 고민 들어드리며 같이 여행도 하는 그런 관계를 꿈꿨는데 물거품 같은 환상에 불과했던 걸까요? 시어머니로 인해 결혼을 결심한 만큼 좋은 분이라 생각을 했고 그만큼 기대도 컸는데 결국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으니 지금은 시간을 돌려 결혼을 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만큼 정신적인 고통이 큽니다. 더군다나 남편도 눈치를 보다 지쳤는지 요즘 다투는 일도 많아졌어요. 사소한 일로도 서로 쉽게 언성이 높아지고 서로 예민해져 있다 보니 집안 분위기도 날이 서 있는 듯합니다. 남편과는 정말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싶은데 유산으로 마음이 힘든 와중에 남편과 사이마저 좋지 않으니 기댈 곳도 없고 자꾸 나쁜 생각만 드네요. 어제는 도저히 혼자 견디다 못해서 정신과에 갔다 왔습니다. 제 상태를 진단해 주시던 의사 선생님께서 불안과 우울 검사 결과 수치가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자신을 잘 돌보라고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저는 절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휘몰아쳐서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대로 가다간 남편과 사이가 더 나빠질 것 같고 남편을 사랑하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이대로 정신적으로 고통받을 바에야 이혼을 하는 것도 답일 듯한데 아직 어린 나이인지라 그게 또 맞는 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연 채널에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올리게 됐습니다. 부디 제 사연을 듣는 인생 선배님들께서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댓글로 많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과의 결혼을 이대로 유지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애를 갖기 전 이혼을 하는 게 나을지요. 결혼 관계를 유지한다면 앞으로 시어머니와는 어떻게 지내야 할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꼭 참고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꽃길만 걸으시길 바랄게요.